굉장히 좋은 소식이 떴습니다. 이제 집값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어찌저찌 막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집값이 정상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좋은 희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준공후 미분양이 1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3 대책으로 뭐는 살렸어요? 뭐는 줄였어요? 미분양은 줄였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은 늘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당장 받을 돈이 없어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그런데 전매도 풀어줘. 그 다음에 뭐 실거주 여건도 풀어주려고 했다가 실패.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한도도 늘려줘 이러면서 너네 어떻게든 내가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분양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양시장에 들어왔죠. 그런데 실거주 여건은 결국에는 안 됐죠. 망했고. 그러니까 준공 다 된 것은 굳이 지금은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소리죠. 사실 집값이 떨어지면은 매물이 늘어나죠. 매물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준공후 미분양은 일종의 매물이죠. 그러니까 분양 심리만 계속 자극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준공후 미분양은 한 2, 3년 전 분양한 거죠. 그러면은 2, 3년 전에 더 싼 분양가로 매물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다. 왜냐면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빵빵하게 많이 내줘야 되는데 너 소득 대비로밖에 대출 안 내줘 라는 DSR 정책이 도입이 됐죠. 이거는 한 10년 전에 도입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은 줄어도 준공후 미분양은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 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싸게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계약금 부담 많이 되니까. 그 다음에 중도금 30% 무이자. 실질적으로 중도금 30% 무이자 이런 거 믿어주시면 안 돼요. 뭐예요? 그만큼 가격을 올려받으니까. 예를 들어 이자가 한 1,000만원 나간다. 그러면 분양가를 한 1,000만원 올리니까. 그런 거고, 여기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요?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일정 대출 금리보다 올랐을 때는 사업 주체가 부담을 해준다. 잔금 때는 얄짤 없습니다. 또 환매 조건부 분양. 예를 들어 10억의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9억으로 떨어져. 그러면은 사업 주체가 되사주겠다. 거기에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냉장고, 에어컨, 무상 옵션 이런 것들로 지금 일종의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눈물의 마케팅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데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개풀투도 먹는 소리다. 그런 거고요. 진짜 대박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뭐냐? 특례보금자리론 9월에 종료됐었죠. 일반인이 우대국만 남았잖아요. 근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원래 취지 자체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었죠. 이게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1월 30일에 시작해서 딱 1년 지나는 24년 1월 29일에 1년간 딱 운영하고 종료됐다. 그러면은 지금 집값의 핵심은 금리보다는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DSR이라고 그러죠. 현재 DSR을 우회할 수 있는 거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1월 29일을 끝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2월 말에 스트레스 DSR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은 진짜 힘들단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부추기는 게 뭐예요? 그래도 매물 싸게 안 내놓는다. 왜? 주담대 대환대출 지금 갈아타기 초읽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천조 시장. 우리나라 천조국입니다. 주담대만 천조예요. 주담대가 1049조 1,000억 원으로 가계대출 1759조 1,000억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제 대환대출 들어가니까 금리도 떨어질 거고 대환대출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집값이 떨어질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갈아타기 거의 안 들어가죠. 1,000조 중에서 갈아탄 사람 고작 2.3조입니다. 이 2.3조 갈아탄 사람들은 혜택을 받겠죠. 근데 대부분은 갈아타지 못하고 있다. 대환대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DSR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환대출 갈아탄다고 했을 때 DSR 적용 전에 샀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21년 한 5월쯤 샀다. DSR 한 60% 정도로 샀다. 이 사람이 대환대출 아무리 금리가 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막 올라가서 부담이 되고 대환대출 싸게 내놓는다고 하고 그럼 뭐예요? 내가 집을 사는데 한 6억 빌렸는데
대출 받으면은, 대환대출 받으면 한 4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천조 시장이 왜 대환대출 시장으로 이동을 못 하겠느냐. 왜 특례보금자리론 풀기 전에 안심전환대출이 나왔었는데 왜 그쪽으로 사람들이 자금을 이동하지 못했느냐. 안심전환대출도 정책대출로 한 25조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실패작으로 끝났죠. 그 이유는 주담대 차주들이 DSR을 굉장히 많이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부담이 돼서 문제가 되는 대출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대환대출도 효과는 크게 없을 거다. 저거를 온라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나오겠느냐. 여기에 카드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볼빙 받는 사람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평균 카드론 금리는 14.34%로 시중금리 떨어진다고 하는데 카드론 금리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카드론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진짜 취약계층은 저쪽이죠. 진짜 취약계층은 저쪽인데 저쪽은 건들지 않고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부동산 가격 아직도 굉장히 거품이 심하죠.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해서 그쪽만 자꾸 지원이 들어가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에다가 또 지금 무슨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 집값 올라갈 이유. 첫 번째 뭐였어요? 금리 인하된다. 근데 금리보다 핵심은 DSR이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예금금리 떨어졌다. 은행채 금리 떨어졌다. 주담대 금리도 떨어졌다. 그런데 집값은 안 오르고 거래량도 살아나지 않는다. 핵심은 DSR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 해봤자 진짜 유의미하게 엄청나게 내리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다. 두 번째,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특례처럼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수준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근데 1월 달엔 조금 몰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23년도에 낳으신 분들이 애국자들이죠. 그분들이 이자 부담이 됐을 때 집을 사신 분들은 갈아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세시장으로 유입되는 이런 정도의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이게 특례처럼 보편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예요?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올라서 집값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역전세 나는 무슨 전세 대란이다. 이런 기사들 최근에 심심치하게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4분기 전세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5억 7,891만원으로 재작년 2년 전인 6억 770만원보다 7,179만원 떨어졌다. 그런데 3분기 전세 계약금은 5억 7,569만원으로 2년 전 대비 6,567만원 적었다. 즉,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보증금 반환액이 가장 큰 곳이 1등 강남, 2등 서초, 3등 용산, 4등 송파, 동작, 강남 3구, 그 다음에 용산, 그리고 동작구는 어떻게 따지면은 강동구보다 서초 강남에 더 가깝죠. 이런 곳들이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전세 안 난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예요? 전세 시대보다 높아진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죠. 여월세 주고 전세 자금 대출 많이 받도록 만들어서 계약을 한다. 왜냐면은 집주인이 돌려줄 전세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 얼마 전에 뭐 크리스마스 때 갱신 계약은 떨어졌다. 나머지 신규 계약은 올라가는데 왜 신규 계약은 2년 전이랑 비교 안 해요? 전세가는 쭉쭉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전세가도 빠졌고 매매는 거래는 되도 않는다. 이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남은 우대형도 내년 1월 29일부로 1년 딱 시행하고 종료를 한다. 왜 1년 딱 시행하고 종료를 했을까요? 이게 만약에 정부가 원하는 결과였다면 더 연장을 했겠죠. 취약계층을 돕는답시고. 그런데 정부가 원하는 결과는 부동산 급락을 막는 것도 있지만 가계부채가 유의미하게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원하지 않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주담대를 위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억제하는 거죠. 이제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이 다시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떨어지다가 어디까지 영향이 간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북은 많이 뚝뚝 떨어지는데 강남은 버틴다. 그런데 강남이 버티긴 무슨, 지금 강남 아파트 혹은 그러니까 강남이니까 버틴다가 아니라 똘똘하니까 버틴다죠.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은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대단지 아파트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을 뭐라고 부르죠? 선도 아파트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 단지 내 시가총액이 1등부터 50등까지 있는 곳을 선도 50 아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도 50 아파트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KB 부동산의 12월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는 이달 하락으로 바뀌면서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즉 똘똘한 한 채라고 불렸지만 실질적으로 낄낄한 한 채다. 그렇죠. 댓글 보니까 그런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덜 떨어진 한 채라고. 덜 떨어지는 한 채가 뭐예요? 아직 더 떨어질 부분이 남았는데 덜 떨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선도 50 아파트도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 노도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도 50에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곳이 강남 상구, 분당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고가든 중간 가격이든 저가든 다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된다. 당연히 체감이 안 되죠.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건데. 이제 다시 시작되잖아요. 처음부터 시작과 동시에 수억씩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천천히 하락폭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 가속화되는 기점이 되는 선도 아파트들이 떨어지고 있고, 역전세는 전분기보다 더 커졌고, 근데 문제는 전세 보증 금액이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세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역전세는 올해보다 더 가속화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상황에서 특례까지 막혔다. 아주 희소식이죠. 이거는 무주택자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할 타이밍이 조금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 자꾸 도대체 언제 사요? 도대체 언제 사요? 그렇게 안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요? 고3이 돼서 수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대학 발표가 나오죠. 근데 수능 끝나고 대학 원서 넣자마자 대학 붙었니 안 붙었니, 붙었니 안 붙었니, 붙었니 안 붙었니, 언제 붙는 거니, 계속 이렇게 쫀다고 해서 그게 빨라져요? 그런 건 아니다. 우리는 이 추세를 보고서 계속 경제 변해가는 추세, 그 다음에 부동산 변해가는 추세를 보고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더 이상의 특례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것도 기껏해야 규제 풀어주는 정도일 텐데 웬만한 건 다 풀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뒤집을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